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한데요. 소비자 주권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연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 정보를 알리는 일부터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까지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김연화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네.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199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단체로 등록이 돼갖고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또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런 합리적 소비 생활을 위해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 네트워크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좀 지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 지부가 있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광역시별로 12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부터 시작해서 충남, 대전, 부산, 울산,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30만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선점을 해서 소비자의 문제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목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지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비교정보 사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정보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밀접된 이러한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러한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학생들 교복에 있어서 교복이 너무나 비싸고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러한 그 비용 분석을 통해 갖고 정부의 정책 제안도 하고 정부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의 이러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축산물에 대한 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산물 등급제가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의 단계가 있으면 원, 투뿔, 원뿔, 1, 2, 3 등급에 따른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등급이 등판장에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한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등급 제도로 고쳐달라고 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정보 제공도 하고 생산자들을 불러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소비자 문제를 거의 뭐 한 40년 이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시는데 현황 좀 어떨까요?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공급이 맞질 않았기 때문에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이 불일치할 때는 결국은 기업과 시장의 힘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힘이 약한 소비자를 갖다 대변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불량 상품이라든가 피해 고발 이런 걸 통해서 사후 구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2007년도 이제 소비자 보호 기본법이라는 것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고 이제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보호만 하는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시장이 개방화됨으로 인해서 보호만 하는 대상에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자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이런 사전 예방적인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사전 예방을 하려면은 많은 정보를 줘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똑똑한 소비자를 키우는 방법이 가장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구도다 해서 그렇게 소비자 운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활동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소비 환경이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정보의 매체가 굉장히 확대가 돼 있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제책이 상당히 부족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372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피해 구제를 다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소비자 단체가 함께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옛날과는 다른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율적인 소비자가 돼가는 것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물, 네, 뭐 네. 한우 값이다, 돼지고기 값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관심인데, 그래서 우리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도 축산 바로 알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이 이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또 아울러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축산물이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그 질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비건 식품이다 해서 식물성을 또 추구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 식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대체 식품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동물성 단백질인 축산식품의 영양적 가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알려주고 이제 최근에 와서 명칭에 있어서도 대체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뭐 대체 육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순전히 고기가 들어가 있는 데 대해서 육을 붙이고 고기라는 말을 붙여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정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 대체 식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가 혹은 또 기타의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또 항생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주는 것도 소비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삼겹살의 지방이 너무 많은데 높은 등급으로 팔려서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등급, 1, 2등급 이래갖고 3단계가 나오면은 그 3단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에 있는 지방질이 어느 정도의 근내 지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 등이 표준화가 좀 돼서 시장에 통용이 될 때 소비자한테 혐오증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지방만 잔뜩 끼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 등급, 1, 2등급이라는 이 3단계의 등급에 있어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등급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를 축평원에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가공하는 예를 들어서 가공회사 측에서도 과다하게 지방질을 많이 넣어갖고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기준은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달라는 것을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또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비자의 권리는 아무래도 정부나 또는 뭐 기업체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지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소비자가 그런 쪽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체계가 이제는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판단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체리 휴머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달콤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지구와 우리 후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을 좀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와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98%, 99% 이렇게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천연가스도 이제 단절이 되고 공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전기요금 가격을 좀 올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에너지 가격이 한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일본이 2배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국의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 에너지는 상당히 안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절실한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 모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캠페인 실내 온도는 1도씨 높이고 플러그는 뽑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 전등은 끄자는 쪽으로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국에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까 12개 지부 및 그다음에 각 서울시 지부 할 것 없이 각 지역의 상점이나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중소업체 이런 데 다니면서 문이 열려져서 에어컨을 돌리는 데는 가서 지도도 하고 문을 닫도록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참여하는 인원수가 한 거의 1,000명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네. 우리가 에코 소비자가 되자는 요 캐치플레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네. 바로 여기 회원 가입이 되면서 또 그 회원에 동참함과 동시에 또 뭐 커피를 네. 쿠폰으로 준다든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 의식이 길러지게 되면은 바로 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가 권리 의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임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이제는 소비자도 생각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시켜서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녹색 제품을 갖다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고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암암리에 국민들에게 번져지는 것은 상당히 큰 파급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켜주고 또 이 위기를 갖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이제는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소비 문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리와 함께 책임의식이 함께 따르는 사회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회가 공존하는 상생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연을 결심하고 시도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금연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금연 치료는 상담자의 일정에 따라 8주에서 12주 동안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총 6번의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금연 치료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데요. 상담 3회차부터는 진료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요. 만약 금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다면 1회차와 2회차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줍니다. 금연 상담사가 직접 이용자를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의 지역 금연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총 9번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서비스가 끝난 후 추가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흡연자는 금연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연 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 사업 외에도 지역 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니까요. 지역별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 상담은 전화나 SNS 금연 상담 전화 채널을 친구 추가해 채팅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서 금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인 암. 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암 발생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요.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흥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21세기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숙제 하나가 바로 암 발병을 예방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암 발병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암의 30%에서 5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다 국립암센터라고 하면 잘 아는데요. 그래도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립암센터 하면은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초연구 또 임상연구들을 하는 암연구소가 있고 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암 통계도 내고 암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암 환자들 지원 문제도 다루고 이러는 데가 있고 또 국제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국내 학생들도 있고 그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그 조직이 다 들어있는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암 환자는 계속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암 발병 현황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암 환자가 약 1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25만 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에 2.5배 더 늘어났고요. 또 그 암 환자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의 그 노화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어떤 과정에서 암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저절로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등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1등이냐면 2, 3, 4등의 사망 원인을 합해도 1등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데 이게 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암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 국립암센터를 이끄시면서 어떤 분야에 더 역점을 두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 그 암을 치료하는 병원들은 좋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암센터도 좋은 병원이지만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들이 하지 않는 일, 하려고 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것, 관심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암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것은 다른 그 좋은 병원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그걸 열심히 해도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암센터마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조기 발견과 뭐 조기 치료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암 완치율이가 높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뭐 손재주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암 검진은 모두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봐가지고 상위 50%는 10%만 내면 되고 하위 50%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잘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 가입자면 다 해당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약 55%만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 검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검진하는 사람 비율이 약 55% 되는데 혹시 개인 검진하는 사람은 몇 %인가 그걸 다 합쳐봤더니 약 70% 정도는 암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30%도 받으셔야 되겠죠. 원장님은 암 전문가이시면서 금연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1977년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성인 남자 흡연율이 80%일 때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례 담배 피는 거로 생각할 때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는 1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담배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됐어요. 네. 그래서 담배에 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건 완전 자해행위잖아요. 나의 소중한 몸에다가 발암물질을 하루에 수십 번씩 넣는다는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흡연자가 1,3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이 내용을 이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금연운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곡절은 좀 있지만은 점점 이제 금연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을 하라고 해서 했고 뭐 등등등 또 국립암센터로 옮기게 된 계기도 되고 그 결과적으로 또 지금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는 그 과정도 다 그런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금연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또 금연을 하는 비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흡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를 꼭 끊으라는 거, 그리고 결심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혼자 안 되면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도움이냐면 먹는 금연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먹는 금연약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다 무료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금연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시면은 전국에 약 7,000개 정도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무료로 약을 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요새 네네.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연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자담배를 네, 그렇죠. 펴요. 그래서 왜 피냐 이렇게 물어보면 덜 해롭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원래 담배의 해로움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전자담배의 해로움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줄긴 했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덜 해로운 것을 쓰니까 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담배를 끊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65%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독약에다 물을 좀 타면서 난 물 좀 탔으니까 괜찮아 하고 계속 마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는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피는 것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좀 덜 해로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금연 외에도 금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한두 잔은 뭐 혈액순환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도 몸에 안 좋은 걸까요? 그 예전에는 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적정 음주량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하루에 2잔까지 괜찮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사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도 2잔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논문을 보면은요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건강에 가장 좋고 한 잔을 마시고 2잔을 마셔도 계속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장 적당한 음주는 안 마시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캐나다에서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잔까지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잔까지 괜찮다. 2잔이라는 것은 포도주는 포도주잔,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입니다. 이게 암은 좀 가족력하고 이렇게 밀접한 그런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 암이 그 유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에요. 술을 얼마나 마시나, 담배를 얼마나 피냐, 음식을 많이 먹는지, 또 비만한지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고요. 그 유전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그 가장 강한 게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또는 이모 또는 그 자매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자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나 나머지 암들은 그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대단한 비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담배 안 피워야 되고요. 네. 술을 안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너무 그 고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비만도 또 암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뭐 환자 치료도 치료지만 이게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조금 더 나가 있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아까 암 치료 성적이 세계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암 검진 사업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그리고 치료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치료 기법이 나오잖아요. 항암제가 나오고 신치료 기술이 나오면은 우리는 바로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환자에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아주 불행한 것은 우리가 신치료 기술,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부터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기초과학부터 탄탄하게 올라가서 10년이 지나야만 신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국빈 방미 기간에 저도 미국에 가서 미국 그 국립암연구소하고 MOU 맺고 공동 연구하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그들과 공동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돈을 수업료를 우리가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미 그 미국 암연구소하고 같이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뭐 그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국립암센터에 그 암 빅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암 환자의 그 생활 습관, 그다음에 검진 내용, 그리고 어떤 암에 걸렸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를 지금 다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유전체 정보까지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미국과 같이 연구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도 그 10년 안에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빅5 병원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립암센터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 의료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립암센터만의 어떤 경쟁력, 역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국립암센터이기 때문에 그 민간 기관에서 그 소홀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희귀암들이 있잖아요. 희귀암들은 사실 환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민간 기관에서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열심히 투자를 해도 환자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큰 이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국립암센터마저도 그런 부분에 소홀하다면 이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립암센터는 그 신관을 우리가 만들면서 희귀암센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희귀암들 환자들을 우리가 진료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암센터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으로 본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희귀한 사람들만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손을 안 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이제 우리들은 희귀암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충분한 흑자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암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고 술 안 마시고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하루에 매일 열심히 걸으시고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은 상식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암을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게 금주와 금연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두 개비는 괜찮겠지,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수칙 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